예. 예. 2022년 11월 30일 예. 태고사의 재발견 138번째 그 강의로서 이 보살 사상은 4차 산업혁명이다. 첫 번째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존주의 인물인 키에르게오르로부터 토스토예프스키라든지 니체,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이제 있죠. 주로 그 20세기의 철학 운동을 대표하는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이란 책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매우 그 서구 유럽의 철학인 그 실존주의와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정통 뿌리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붓다의 부처 사상에 가리워져서 그동안에 이 보살 사상을 제대로 재조명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보살 사상이 우리의 그 정통 무문화와 결부해서 유구한 우리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 보살 사상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뿌리의 시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우리의 정통 사상은 무문화 속에 바로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보살 사상이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하면 그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말이죠. 예. 본디라는 말은 우리 경상도 산스크리트 말로 본래, 본디, 근본, 뿌리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뜨바라는 것은 우리가 삭트다는 말과 관계되는 것이죠. 봄에 겨울에 얼었던 땅이 태양의 햇살이 모이면 봄 기운이 그 대지에 모임으로 인해서 그 대지에 있는 그 흙이 전자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 있는 씨앗들이 삭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튼다는 말은 바로 생명사상인과 동시에 뿌리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라는 산스크리트를 우리가 중국식 한자 발음으로 옮기면 보리살타가 되는 거죠. 보리살타. 그래서 보리살타를 줄여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삭태운다, 삭튼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녀 공이 다리 사이를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그러죠. 사타구니. 그래서 이 사타구니도 바로 삭튼다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타구니에서 생명이 근원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만들어지죠. 나오죠. 예, 그래서
수수만 년 전에 우리의 선대주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바로 이러한 뿌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한자로 옮기면 본생이라 그러죠. 본생. 그래서 부처 사상에서는 본생담이라 해서 부처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 깨닫게 되어 있는 그 뿌리가, 원인이 바로 본생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생담에 의해서 보살 사상에 대한 많은 그런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근본적으로 부처 사상과는 결별할 때가 왔고, 또 이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과 다른 것입니다. 보살 사상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 부처 사상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보살 사상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처 사상에서도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월적이라는 말 뜻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어. 이거를 우리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성은 왜 생겼는가? 그러면 이성은 감각에 우선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보면, 이성이라는 것은, 즉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 운동신경을 작용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운동신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그러한 이성적인 신경 운동에 대한 내용을 바로 언어로서 우리가 그 어원으로서 우리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반복해서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 개념에 있어서 공간 개념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극복함으로 인해서, 즉 생각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극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성작용에 대한 무한한 추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인 요소는 바로 추상적이고 상상적이고 가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만이 영성적이고 영혼적이고 혼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초자연적이라는 부분은 바로 인간의 인식작용인, 아까 말하는 인간의 인식작용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또 다른 말로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신경전달물질은 바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생각은 다시 이성작용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성작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요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내가 걸어가다가 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것은 나의 인식작용이나 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나의 신경전달물질이나 나의 운동신경과는 관계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태라고 합니다. 눈 사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산 사태가 생겼다, 아니면은 자동차 사태가 생겼다, 기타 이런 것들은
나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우리가 사태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 사상을 잘 연구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부처 사상에 접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처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보살 사상의 근본적인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 사상에서는 바로 인식의 작용인 마음, 인식의 작용인 생각, 인식의 작용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성작용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작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수억이 있지만 그 이성작용에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이성은 어느 누구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란성 상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체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대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립되고 자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를 우리가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성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동물은 이성작용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작용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고, 감각작용에서 본능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인간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의 이성작용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자유는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무문화에서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성인 대부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그 점사를 봐주는 법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속인인 소위 말하는 민중이 대부에게 질문이 오고 점사를 물었을 때는 또 반드시 봐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재정일치에서 재정 분리 사이로 나아갔고, 재정 분리 상태는 바로 계급이 분화되었다, 이렇게 뭐냐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 사상은 계급이 분화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사상이고, 계급이 분화된 계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철학이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살 사상은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누가 누구를 명령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가리킬 수 없는 고유 불가분의 뭐냐면은 대체 불가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인권과 민주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살 사상에서 바로 민주화의 삭이 튼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 다음에 자주성과 자율성이죠.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분권화된 책임을 또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관계되고 서로 연기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보살 사상의
10가지의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가 바로 무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무문화 속에서 바로 예술, 음악, 의복, 무용, 무술 등 모든 인간 생활에 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토템 사상과 언어의 어원, 문자 형태의 실담화, 그리고 국화 연꽃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심성철학적이고 삼신사상과 천지인이죠. 조상숭배, 조국의 역사관념, 생활습관의 관습, 인본주의, 부족숭배, 심성에 근거한 윤리관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 시스템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스템을 분권화하고 그 시스템을 자율화하고 그 시스템을 네트워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의 남방문화권의 보살사상인 사무사상에서 발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인데,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로서는 바로 첫 번째는 도둑이었고, 두 번째는 대문이었고, 세 번째는 거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락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4차 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호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보호 구조가 바로 인간 중심을 하는 네트워크 구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 중심의 피라미드 사이의 특징은 바로 경쟁화하고 차별화하고 계급하고 서열화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보살 사상의 근본 뿌리인 이 게르만형 모델의 조직 설계의 산문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예, 그래서 이러한 분권화되고 자율성과 네트워크 된 것이 다시 4차 산업과 더불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것이 자주성과 상호 운용성과 지속 가능성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게르만형 모형을 활용하는 사회의 특색으로서 조직 설계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된 주체, 그 다음에 자율적 주체, 그 다음에 협력적 주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게르만형 모델은 바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인간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로 토지, 세 번째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뭐냐면은 인간 중심형 조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적 조직을 형성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연대 보증하고 대화 토론하고 합의 상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보살 사상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그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